전 세계 외교부는 한 중동 국가의 발언으로 인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 원유 수출 전부를 중단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한국만 빼고요. 한국 무기와 원유 600만 배럴을 교환하겠습니다. 외교가 애서는 기름은 지금 돈 주고 살 수 없다고 못을 박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원유 거래를 허락해 주다니요? 중동 전쟁으로 인해 세계가 기름 한 방울을 두고 싸우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가 이 정도 규모의 원유를 확보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주변국들은 시기 질투를 넘어 감탄하는 여론까지 나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중동에 없어선 안 될 수호국가입니다. 도대체 한국이 왜 수호국으로 불리는 것이었고 어떻게 한국만 유일하게 원유를 보내준 것이었을까요? 그 숨겨진 대한민국의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UAE로부터 원유 600만 배럴 확보. 화면 아래를 빠르게 지나가는 붉은 자막 한 줄이 상황실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새벽 4시 17분 워싱턴 DC 지하 상황실에서 그 속보를 마주했을 때 제 내부에서 즉각적으로 올라온 판단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비상 호출을 받고 뛰어내려온 장관급 인사들이 회의 테이블에 자리를 잡는 사이에도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을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에너지 전쟁이라고 불러야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몇 달 전부터 수위를 높이고 있었고 국제 유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었으며 중동을 오가는 유조선들은 보험료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유 600만 배럴이 움직였다는 건 단순한 에너지 뉴스가 아니었어요. 그건 전쟁 뉴스였습니다. 스크린 아래로 추가 자막들이 줄줄이 흘러내렸습니다. 중동 물류 불안, 호르무즈 통항 제한 우려, 각국 전략 비축유 점검 돌입. 온 세상이 기름 한 방울을 아끼고 있는 그 순간에 한국이 600만 배럴을 손에 넣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회의실에 앉아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라인 담당 인사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상적인 장기 계약 아닐까요? 저는 그 말을 바로 끊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가격 문제가 아니에요. 물량 자체가 정치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디선가 커피잔이 테이블에 내려놓이는 소리가 들렸고 그 후로는 아무도 선뜻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드에 직접 지도를 펼쳐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UAE의 푸자이라 비축기지는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에 위치해 있어서 해협이 막혀도 수출이 가능한 몇 안 되는 루트 중 하나입니다. 한국이 확보한 200만 배럴은 이미 국내 비축 시설로 이동 중이라는 기록도 함께 올라와 있었어요. 이건 갑자기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사전에 치밀하게 설계한 비상 교환이었습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UAE가 먼저 움직인 겁니다. 한국에게 먼저 연락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을 내뱉고 나서 저는 혼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을까? 그 질문 하나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날 제가 중동 에너지 안보를 이 자리에서 27년 동안 다뤄온 사람으로서 확신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이 규모의 원유를 전시급 긴장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만 우선 공급한다는 건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 뒤에는 반드시 무언가 다른 교환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곧장 비공개 자료 열람실로 내려갔습니다. 원유 이동 경로, 푸자이라 비축기지 출하 기록, 한국 측 비축시설 수용 현황까지 모두 교차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넘기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12페이지 다음에 15페이지가 나왔습니다. 페이지 번호가 건너뛰어 있었고 중간에 들어가야 할 부록 한 장이 통째로 빠져 있었어요. 저는 옆에 서 있던 CIA 연락관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이에 빠진 페이지가 있는데 재분류 처리됐나요? 연락관이 시선을 살짝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상부 지시입니다. 저는 얼굴을 굳혔습니다. 누구 지시입니까? 짧은 침묵이 흘렀고 연락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7년 동안 이 바닥에서 일해온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서류에서 특정 내용을 덜어낸 겁니다. 한국이 원유를 받은 이유가 거기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국 내부 누군가는 그 이유가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사건이 에너지 뉴스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층 위의 문제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오후 늦게 별도 보안 채널로 짧은 메모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문장은 단 하나였어요. UAE 요청사항, 한국형 요격기 보충 우선순위.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코리안 인터셉터, 한국산 요격 체계.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천공투? 그 순간 방 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옆에 있던 국방부 자문관이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이름, 여기서는 꺼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 2019년 워싱턴 방산 포럼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당시 한국 방산기업 담당자가 발표를 마쳤을 때 저는 질문 형식으로 사실상 가볍게 무시했었습니다. 좋은 기술입니다. 하지만 패트리어트나 고고도 방어 체계와 경쟁할 전략은 없어 보이는군요. 그때 한국 측 연구원이 조용하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전쟁은 실험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미소로 받아 넘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무기가 있는 겁니다. 그 기억이 오늘 밤 이렇게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개인 보안 단말기를 열었습니다. UAE 방공망 구성도, 푸자이라 비축기지 물류 이동 기록, 천공투 인도 일정 추정치, 그리고 한국산 미사일 재고 흐름, 교차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상관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한참 자료를 파고 있었습니다. 패트릭, 이건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 정도로 정리해. 미담 하나 나온 거야.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상관이 멈칫했습니다. 누군가는 생명줄을 건넸고 한국은 그 대가로 600만 배럴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미담이 아니에요. 상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이 항상 전략은 아니야.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제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나라일지도 모른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위험함은 적대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기존 강대국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질서를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뒤집을 수 있는 나라.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위험함이었습니다. 600만 배럴의 원유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것을 한국만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공식 브리핑 채널은 이미 막혀 있었고 윗선에서는 이 사건을 더 이상 확대하지 말라는 무언의 신호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공식 군사 채널을 통해 따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접촉할 수 있는 경로를 모두 동원한 끝에 UAE 방공 교전 기록 일부를 손에 넣었습니다. 문서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UAE 통합 방공 교전 보고서. 저는 처음엔 미국 무기 운용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우리 패트리어트 체계가 이번 교전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숫자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상과 전혀 다른 내용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UAE 방공망을 향해 날아온 미사일은 총 534발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534발. 단순한 경고성 공격이나 국지적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하나를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해 설계된 포화 공격이었어요. 요격 성공은 494발. 전체 요격률은 약 92%. 그 수치 자체도 놀라웠지만 저를 멈추게 만든 건 다음 줄이었습니다. 한국 천공투 교전 성공률 96%. 저는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수치입니까? 곁에 있던 국방부 자문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전 교전 기록입니다. 시험장 데이터가 아니라요? 아닙니다. 그날 밤 실제로 날아온 미사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천공투가 발사된 숫자는 약 60발. 그중 요격에 성공한 비율이 96%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능이 좋은 무기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하나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서 실제로 도시를 지켜낸 무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중동에서 이 정도 규모의 포화 공격이 들어온다는 건 상대방이 방공망을 완전히 압도해서 어떤 것도 뚫어버릴 수 있다는 계산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런 공격을 96%의 성공률로 막아낸 무기가 한국 것이었다는 사실이
제가 27년 동안 가져온 몇 가지 확신들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통신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를 가장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동 국가가 방공 체계를 긴급히 보강해야 할 때는 미국으로 연락이 옵니다. 패트리어트 추가 공급, 미사일 긴급 재고 확보, 운용 인력 파견 같은 요청들이 워싱턴으로 들어오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UAE가 먼저 연락한 곳은 워싱턴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왜 우리한테 먼저 오지 않은 거죠? 자문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추가 공급 대기 기간이 현재 5년입니다. 5년이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입니다. 어느 동맹국에도 빠른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 방공 체계는 세계 최강이라는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기술력과 운용 경험 모두 최상위에 있죠. 하지만 지금 당장 도시가 위험한 상황에서 5년을 기다리라고 말하는 건 사실상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UAE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구해야 했고 한국은 그것을 줄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측은 UAE의 긴급 요청을 받자마자 계약 물량 외 추가 공급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자국 공군에 배치되어 있던 제고까지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자국 공군 배치 물량을요? 자문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자국 방공망에 들어가야 할 미사일을 다른 나라에 보낸다는 것은 보통 결정이 아닙니다. 자국 영토를 방어하는데 쓰여야 할 자산을 동맹국에 먼저 제공한다는 뜻이니까요. 외교적으로는 최고 수준의 신뢰 표시였고 전략적으로는 상당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사실상 동맹처럼 행동한 거군요. 자문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사무실 안에 한동안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물류 기록을 넘겼습니다. 미사일이 선적 준비에 들어간 날짜, UAE 공군 기지 도착 날짜,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 UAE 푸자이라 전략 비축기지에서 원유 600만 배럴이 한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치고 두 흐름을 동시에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 아부다비로 향하는 화살표, 그리고 푸자일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화살표. 이 두 흐름은 서로 아무 관계가 없는 별개의 사건처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27년 동안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세상에 우연처럼 보이는 동시 발생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전시급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는요. 저는 메모장에 천천히 두 단어를 적었습니다. 전략 교환. 한국은 돈을 주고 원유를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증명된 무기와 그것이 만들어낸 신뢰를 교환한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에너지 분석가로서 수백 건의 원유 거래를 들여다봤습니다. 가격 협상, 물량 조정, 운반 경로 최적화, 분쟁 지역 리스크 관리. 그런데 무기로 원유를 교환한다는 발상은 제 분석 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있었지만 낡은 냉전시대 이야기 정도로 치부하고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그 방식을 지금 21세기 중동 한복판에서 실제로 해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를 다르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무기를 가격표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다른 방식의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밤새 서류를 넘기면서 이 교환의 구조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이어질지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원유 600만 배럴은 결과였습니다. 그 앞에는 실전에서 하늘을 막아선 무기가 있었고 그 무기를 보낸 결정이 있었으며 그 결정을 가능하게 한 신뢰의 축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연결고리를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을요.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차에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중동 군사 통신 로그를 분석하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UAE 교전이 끝나고 불과 며칠 사이에 중동 전역의 군사 채널에서 동일한 단어가 폭발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궁투였습니다. 처음엔 UAE 군 내부 통신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사우디 방공사령부에서 같은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라크 국방부 채널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카타르 군 전략실 내부 보고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홍투 추가 확보가 가능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 앉아 그 통신 로그들을 하나씩 넘기면서 천천히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동에서 27년을 봐온 저도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한 국가의 무기 체계가 실전을 거친 직후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넓게, 이렇게 동시에 요청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 경험에 없었습니다. 무기 시장에는 입소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장 데이터보다 훨씬 강력한 입소문, 바로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군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UAE의 하늘 아래에서 터진 요격 폭발들은 레이더 화면 위에 숫자로만 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직접 목격한 장교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무정의를 통해 전해들은 인근 국가 지휘관들의 귀 속에 이미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무기의 이름은 그 무게가 다릅니다. 어떤 카탈로그도, 어떤 발표회 자료도, 어떤 외교적 홍보 문구도 흉내낼 수 없는 무게입니다. 그 이름이 중동 전역의 군사 채널 안에서 동시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문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패닉이었습니다. 중동의 군사 지휘관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다음 공격을 준비 중이라는 정보는 여러 채널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공격이 UAE에서 멈추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각국 방공사령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한 번 시작되면 상대가 어디서 멈출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오늘 UAE 상공을 가득 채운 미사일이 내일은 자국 수도를 향할 수도 있다는 공포. 그 공포가 지금 이 통신 로그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방공사령부에 앉아있는 지휘관들은 숫자와 전술 이전에 먼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하늘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 질문 앞에서 가장 정직한 대답을 내놓은 무기가 한국의 청홍투였고, 그 사실이 이제 중동 전체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산 계약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청홍투를 이미 계약한 국가들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UAE, 사우디, 이라크, 이 세 나라가 거의 동시에 한국에 같은 요청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기존 계약 물량보다 더 많은 양을 조기에 납품해달라는 것, 그리고 요격 미사일 재고를 긴급히 추가 확보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평시라면 이 요청들은 하나하나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 수개월의 검토를 거쳤을 겁니다. 납기 조정, 가격 재협의, 기술 이전 조건 확인, 정부 간 협력 절차, 그 복잡한 과정이 지금은 모두 생략된 채 결론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주십시오.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세 나라가 같은 시간대에 같은 내용으로 같은 절박함을 담아 한국에 연락을 넣었다는 사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27년 동안 중동 방산 흐름을 분석해온 저는 이 패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국방부 자문관이 이란의 다음 공격 정보가 여러 채널에서 동시에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을 때 저는 이미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요청들은 예산 집행이나 전략 계획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공격을 버텨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선 나라들이 생존 본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기록이 있었습니다. 카타르였습니다. 카타르는 천궁투를 아직 계약조차 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카타르 국방부가 한국 방산당국의 신규 계약 협상을 요청하면서 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조기 납품을 원한다는 조건을 함께 붙였습니다. 계약도 없이 조기 납품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기 시장에서 27년을 보낸 저도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무기 계약은 보통 수년에 걸친 협상과 기술 검토, 정부 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어느 나라든 자국 방공망을 교체하는 결정은 국가 전체의 안보 구조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신중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과정이 이렇게 생략된 차에 결론부터 요구되는 상황은 논리보다 공포가 앞섰을 때만 일어납니다. 카타르의 요청은 그 자체로 하나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렵고 당신들 무기가 필요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실전에서 도시를 살린 무기는 광고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비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현실로 작동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요청의 중심에는 한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청홍투 연간 생산 가능 포대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산 능력 수치를 보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돌렸습니다. 동시에 들어온 긴급 요청들, 신규 계약 문의 국가들, 그리고
한국 측이 현실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 그 세 가지를 겹쳐 놓으면 답은 간단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자문관이 중동 국가들이 서로 경쟁 중이라고 표현했을 때 저는 그 말이 현실을 너무 가볍게 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경쟁이라는 단어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줄 세우기였습니다. 이란의 다음 공격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방공망이 충분하지 않은 나라들이 증명된 무기 체계를 먼저 확보하려고 서로 앞다퉈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줄의 맨 앞에 서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단순히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줄 수 있는지, 한국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더 들어갔습니다. 한국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최신 기록에는 한국 정부가 자국 공군에 배치된 물량을 일부 전용하는 방안을 재차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UAE에 보낸 것과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국 방공망을 약화시키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동맹국의 요청에 응한다는 것은 단순한 방산 수출 계산이 아닙니다. 한국 본토를 지켜야 할 미사일을 중동에 보낸다는 결정은 그만큼 이 관계가 한국 입장에서도 단순한 거래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중동 국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을지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기를 파는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자국 안보를 일부 걸면서까지 상대방의 위기에 응하는 나라는 드뭅니다. 그 신뢰가 원유 600만 배럴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중동 전역에 촘촘히 찍히는 통신 로그의 방향들이 모두 하나의 지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지도 위의 그 흐름은 단순한 무기 수출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동이 신뢰할 수 있는 나라를 찾는 방향이었고 그 방향의 끝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전쟁이 만들어낸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위기의 순간에 함께 있어줬다는 기억으로만 만들어집니다. 한국은 그 기억을 중동에 남겼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중동이 지금 원하는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긴급 요청이 줄을 잇고 있던 그 시점에 저는 또 다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중동 방산 전시회 현장 보고서였습니다. 그 전시회는 원래 중국이 중동 방산 시장에서 자신들의 위상을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해 대규모로 준비한 행사였습니다. 참가 기업만 190개였고 전투기 실물과 대형 무인기까지 전시됐습니다. 행사 전부터 중국 측은 이번 전시회를 중동 시장 장악의 결정적 계기로 삼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기업들이 부스를 차리는 행사가 아니라 중국이 중동 방산 생태계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물량과 규모 면에서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분위기 보고서에는 예상과 전혀 다른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관람객 대부분이 한국 부스를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중국이 190개 기업을 데리고 만든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한국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무기 전시회에서 관람객의 동선은 허황된 숫자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사람들은 스펙이 좋아 보이는 무기가 아니라 자기 나라가 믿을 수 있는 무기 쪽으로 움직입니다. 전시장의 조명이 아무리 화려하고 무기의 외형이 아무리 압도적이어도 그날 밤 도시를 지켰다는 기록 하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동선 하나가 지금 중동 방산 시장의 심리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장 영상 보고서에는 또 하나의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이 에어쇼를 진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동 방산 전시 역사상 한국 공군이 에어쇼를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하늘의 정교한 곡선, 기동으로 그려지는 대형 패턴과 지상에서 터져 나오는 환호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관람객이 올려다보는 그 하늘 위에서 한국 공군의 조종사들이 그린 선들은 단순한 고개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행쇼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이미 증명한 나라가 이제 자신이 어떤 나라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신뢰를 기술로 만들어낸 나라가 그 기술을 하늘에 새기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래 서 있는 중동의 군 지휘관들은 며칠 전 자국 도시를 지킨 미사일을 만든 나라가 이 하늘을 날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제 책상에 전혀 다른 성격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중동에 배치된 중국산 방공 레이더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이란 미사일 공격 당시 일부 중국제 탐지,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여러 채널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직접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소문과 정황 증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기 시장에서는 확인된 실패보다 퍼지는 소문이 더 빠르게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누군가의 무기가 결정적인 순간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군사 채널 안에서 퍼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 이후에 반박 자료를 내놓고 기술 점검 결과를 발표해도 이미 한번 싹튼 의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면서 그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무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펙이 아닙니다. 실전 신뢰도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무기라도 실제 전장에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그 무기는 시장에서 천천히 죽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실전에서 96%의 요격률로 도시를 지켜낸 무기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떤 광고나 스펙 발표보다 강력한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중국은 전시회에서 규모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전쟁터에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관람객의 동선에서 그리고 중동 각국의 통신 로그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일본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방위 장비 수출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무기 수출을 엄격하게 제한해온 나라였습니다. 전후 평화 헌법의 정신에 따라 살상 무기와 전투기 수출을 금지해온 것이 반세기가 넘는 전통이었습니다. 그 벽은 일본이 스스로 세운 것이었고 오랫동안 아무도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일본 방산 기업들은 그 제약 안에서 내수 시장과 미국과의 기술 협력에 집중해왔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지가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벽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전투기 수출 허용, 살상 무기 제한 완화, 군사 장비 수출 대상 확대, 표면적으로는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조정이었지만 저는 그 이면을 다르게 읽었습니다. 한국 방산이 중동에서 만들어낸 충격이 일본을 자극한 것이었습니다. 청웅2가 중동 하늘에서 도시를 지키는 동안 일본 방산은 그 시장에 내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 공백을 한국이 채웠고 이제 그 한국이 방산 수출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장하면서 중동 각국과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 흐름을 지켜보기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반세기 동안 스스로 쳐놓은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데는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을 일본이 내린 것입니다. 규제를 푸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촉발시킨 것은 미국도 유럽도 아니었습니다. 중동 하늘에서 96%의 성공률로 도시를 지킨 한국산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미국 내부에서도 불편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내부 메모 하나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방산 성장이 중동 방공망 시장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문장으로 미국산 패트리어트 시장에 대한 영향 검토가 필요하다는 표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패트리어트는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중동 방공망의 중심에 놓아둔 체계였습니다. 미국의 중동 군사 전략에서 패트리어트가 차지하는 자리는 단순한 무기 수출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중동 안보의 중심 공급자라는 상징이었고 그 상징을 통해 미국은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주도권을 유지해왔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배치된 나라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의무와 유대를 동시에 갖게 됩니다. 그것이 단순한 무기 판매와 전략적 무기 배치의 차이였습니다. 그 자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내부 메모에 등장했다는 것은 작은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워싱턴 방산 라인이 이미 이 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늦은 오후 하늘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제 머릿속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중동 방공망 영향력의 지형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규모를 들고 나왔지만 신뢰에서 금이 갔고, 일본은 뒤늦게 규제를 풀며 달리기 시작했으며, 미국은 납기를 맞추지 못해 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웠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저는 그날 처음으로 중동 방산 전시회장에서 한국 부수 주변에 모인 관람객들의 동선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세계 무기 시장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는 이미 중동 전역의 통신 로그에 찍혀 있었고, 일본의 정책 변화에 새겨져 있었으며, 미국 내부 메모의 행간에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작은 교전 하나가 세계 무기 시장의 판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저도, 미국 내부도, 일본도, 중국도 모두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세상의 큰 변화는 언제나 그렇게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중동 국가들이 줄줄이 손을 내밀고, 일본이 반세기 만에 규제를 풀고, 미국 내부에서 불편한 메모가 돌기 시작하는 동안에도 저는 여전히 하나의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있었습니다. 요격률, 발사수, 성공 횟수, 물류 기록, 계약 흐름. 숫자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직 아무에게서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27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배웠습니다. 숫자는 사건의 윤곽을 보여주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이 말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고서도 현장의 공기를 담지는 못합니다. 어떤 통계도 레이더 화면 앞에서 숨을 참고 있던 사람의 감각을 전달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외교 채널을 통해 UAE 방공사령부에 비공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군사 기밀과 맞닿아 있는 교전 기록은 공식 채널 밖에서 쉽게 입을 여는 성격의 정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답이 왔습니다. 보안 화상 회선이 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화면이 연결됐고 화면 안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UAE 방공사령부 작전 장교였습니다. 배경은 단출했고 조명은 낮았습니다. 그는 말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짧은 침묵 안에 무언가가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무언가를 오래 그리고 깊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상황을 직접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탐지된 것은 탄도미사일이었다고 했습니다. 방공사령부가 그 신호를 포착했을 때만 해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공격이라는 판단은 섰지만 그것이 어디까지 커질지는 아무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탄도미사일 뒤로 두 번째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 속도가 달랐습니다. 궤적도 달랐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신호들이 이어졌을 때 방공사령부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각각 다른 고도에서 다른 속도로 다른 방향으로 날아오는 미사일들이 동시에 레이더 화면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에 가까운 미사일,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이 뒤섞인 채 날아오는 복합 공격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반공망 전체가 동시에 여러 다른 위협에 대응해야 하도록 설계된 공격이었습니다. 각 체계가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위협에 집중하는 사이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미사일이 도시에 닿도록 만들려는 계산이 공격 구조 안에 녹아 있었습니다. 공격자 입장에서 이 방식은 완벽에 가까운 전략이었습니다. 어떤 단일 방공체계도 이 복합 공격을 혼자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각 체계가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어딘가에 구멍이 생기고 그 구멍을 파고드는 미사일 하나가 도시에 떨어지는 것이 공격자의 목표였습니다. 장교는 그 장면을 설명하면서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했습니다. 그날 밤 레이더 화면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느꼈을 공포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그 짧은 침묵 안에 녹아 있었습니다. UAE 방공망은 세 가지 체계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미국산, 이스라엘산, 그리고 한국산이었습니다. 저는 그 복합 공격 앞에서 어떤 체계가 가장 많이 작동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교는 화면 밖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가장 많이 발사된 미사일은 한국산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국산 패트리어트도 있었고 이스라엘 방산 체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가장 많이 쓰인 것이 천궁2였다는 사실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체계가 그 상황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전장에서의 판단은 이론이 아닙니다. 생사가 걸린 순간에 내리는 판단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판단의 결과가 천궁2였습니다. 장교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요격이 시작됐을 때 레이더 화면에 성공 표시가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나, 둘, 세 개, 네 개. 연속으로 터지는 요격 폭발들이 화면 안에서 불꽃처럼 찍혔고 그 숫자가 늘어날수록 방공사령부 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절박함이 조금씩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성공 표시 하나하나가 그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 하나씩을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요격률을 집계했습니다. 천궁2의 성공률은 92.6%였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이미 서류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레이더 화면 앞에 앉아있던 사람의 입으로 직접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장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무기가 없었다면 도시를 잃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잠깐 말이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화면 너머에서 건너왔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시를 잃었을 수도 있다는 것은 군사적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도시 안에서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집, 가족, 일상이 사라질 수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은 무기의 이름이 한국산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온전히 느꼈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원유를 보낸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장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장교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원유를 보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지켜준 나라에게 그만한 가치를 돌려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 사건을 잘못된 틀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것을 거래로 봤습니다. 무기와 원유의 교환, 이익과 이익의 맞바꿈. 하지만 그것은 제가 세상을 읽어온 방식이었습니다. 에너지와 군사 전략의 흐름 안에서 모든 것을 교환과 이해관계로 분석해온 27년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교의 말은 전혀 다른 언어였습니다. 가치를 돌려줬다는 표현은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마움입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의 무게가 원유 600만 배럴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뷰가 끝나고 한동안 화면을 끄지 못했습니다. 화면은 이미 꺼져 있었지만 그 장교의 마지막 말이 아직 사무실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중동의 하늘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저는 그제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UAE 장교와의 인터뷰가 끝난 뒤 저는 세계 에너지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인터뷰 전과 후 같은 보고서인데도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달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은 여전히 수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유조선들은 통항 위험을 이유로 운항을 줄이거나 우회 항로를 선택하기 시작했고 그 여파로 국제물류 보험료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원유를 사고 싶어도 운송 자체가 불안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넘기며 각국의 상황을 순서대로 확인했습니다. 일본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은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원유는 거의 전량 해외에서 들어오고 그중 상당 부분이 중동 항로를 통해 운반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거나 물류가 불안해지면 일본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에너지 공급망 경고 단계라는 표현이 일본 경제 보고서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표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는 에너지 안보를 오래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경고 단계라는 말은
아직 위기가 오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기가 오기 직전까지 와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이 방산 규제를 완화한 시점과 이 에너지 경고 시점이 겹친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무기를 팔아서 중동과의 관계에서 영향력을 만들고 그 영향력으로 에너지 공급망을 안정시키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일본이 뒤늦게 따라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한국의 출발점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한국은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와 그것이 만들어낸 신뢰를 이미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막 출발선에 선 상태였습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 뛰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한참 앞에 있었습니다. 유럽도 비슷한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이후 유럽의 에너지 공급망은 근본적인 재편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공급처를 찾고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고 새로운 에너지 동맹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인프라는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국가들은 공급이 불안한 시기를 버티기 위해 비축분을 소진하고 있었고 다음 위기를 걱정하면서 중동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계하는데 많은 자원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공급망은 외교회의 몇 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인 신뢰와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신뢰를 한국은 무기로 만들어냈습니다. 총 대신 자원이 움직이는 전쟁이라는 표현이 이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담아냈습니다. 세계가 지금 싸우고 있는 전장은 전통적인 의미의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공급망을 누가 먼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를 두고 각국이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는 총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추워지거나 공장이 멈추거나 사람들이 먹을 것을 걱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에너지 전쟁의 방식입니다. 저는 세계 에너지 흐름 지도를 펼쳤습니다. 일본은 긴장했고 유럽은 불안했고 중동은 전쟁의 여파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한국만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비상이 걸린 것도 긴급 대책을 발표한 것도 외교 채널을 통해 공급망 확보에 나섰다는 소식도 없었습니다. 세계가 에너지를 둘러싸고 이렇게 뒤엉켜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이 고요함은 어딘가 불자연스러웠습니다. 불안한 고요함이 아니라 이미 결론이 난 사람의 고요함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원유 비축 현황 자료를 꺼냈습니다. UAE에서 건너온 600만 배럴은 이미 한국 국내 비축 시설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혀도 중동 물류가 더 불안정해져도 한국은 이미 상당한 안전 마진을 확보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아직 공급망 확보를 위해 뛰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한 발 앞서 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데이터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청웅2 실전 배치, 중동 공급, 자국 공군 물량 전용 결정, 원유 교환, 방산 네트워크 확장. 이것들이 따로따로 움직인 사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의 방향을 가진 연속된 선택들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Defense, Trust, Energy. 무기가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에너지를 움직인다는 구조였습니다. 그것이 한국이 만들어낸 흐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구조를 눈앞에 두고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어느 나라에도 특별 대우는 없다는 것이 제가 27년 동안 견지해온 원칙이었습니다. 중동의 원유는 가장 높은 값을 부르는 사람에게 가거나 가장 강한 정치적 압력을 가진 나라에 먼저 공급됩니다. 그것이 제가 알고 있던 에너지 시장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규칙 바깥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가장 높은 값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강한 압력을 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위기의 순간에 함께 있어줬습니다. 자국 방공망을 약화시키는 것을 감수하면서 미사일을 보내줬고 5년을 기다려야 하는 미국산 무기 대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원유 600만 배럴로 돌아왔습니다. 참모가 한국이 왜 이 시기에 이렇게 조용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미 준비가 끝난 나라는 소란을 피울 필요가 없다고요. 서두를 필요도 남들보다 먼저 손을 내밀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확보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원유 600만 배럴이 아니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 그 무기를 통해 쌓은 중동과의 신뢰, 그리고 그 신뢰가 만들어낸 에너지 안전망이었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하나의 줄기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무기를 팔아 돈을 버는 나라와 무기를 통해 전략을 만드는 나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살아갑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통해 신뢰를 쌓고 그 신뢰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세계가 아직 다 알아채기 전에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를 향해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지 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외교 보고서 하나를 받았습니다. 표지는 평범했습니다. 신규 방산 협력 문의 국가 목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이름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UAE, 사우디, 이라크, 카타르. 이미 익숙하게 봐온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목록 아래쪽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키스탄이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이름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파키스탄과 베트남은 한국 방산 시장의 전통적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무기 체계에 의존해온 나라들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산 무기의 가장 큰 수입국 중 하나였고, 베트남은 러시아산 장비를 주력으로 운용해온 역사가 길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한국에 연락을 넣었다는 것은 단순한 시장 확장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그들의 판단을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파키스탄 관련 군사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내용은 조심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파키스탄군 내부에서 중국산 장비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차 결함 보고, 미사일 작동 불안정, 탄약 품질 문제. 개별적으로 보면 작은 사안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들이 동시에 여러 부대에서 서로 다른 장비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품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군사 장비에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민간 제품에서 불량이 나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훈련에서 작동하지 않는 장비는 실전에서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작동하지 않는 장비는 그것을 믿고 싸우는 병사들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파키스탄군 내부에서 전쟁에서 믿을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조용히 퍼지고 있었다는 것이 보고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맥락에서 한국으로 연락이 간 것이었습니다. UAE 교전에서 96%의 요격률을 기록한 무기를 만든 나라, 실전에서 검증된 기술을 가진 나라, 도시를 지켜낸 무기의 이름이 파키스탄군 내부에서도 돌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과의 관계가 누구보다 깊은 나라입니다. 경제 협력도, 군사 협력도 수십 년에 걸쳐 촘촘하게 엮여 있는 관계입니다. 파키스탄 내 중국 자본이 깔아놓은 인프라는 남아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축에 속합니다. 그런 나라가 중국산 장비에 대한 불신을 키우면서 한국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기 시장이 단순한 경제 논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전 신뢰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트남 국방부가 한국산 자주포 구매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오랫동안 러시아산 무기 체계를 운용해왔습니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은 베트남 안보 구조의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방산 생산 능력이 흔들리고 부품 공급과 유지 보수 지원이 불안해지면서 베트남도 새로운 선택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공급처, 그것도 실전에서 검증된 기술을 가진 곳, 그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로 베트남이 바라보기 시작한 것 중 하나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화면 위에 지도를 펼치고 한국 방산이 연결된 지역들을 하나씩 표시했습니다. 중동,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선들이 하나씩 그어질 때마다 그림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산 수출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연결되는 나라들의 성격과 규모를 보면 그것은 어떤 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가는 안보 네트워크의 초기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를 쓰는 나라는 한국과 기술 교류를 합니다. 한국과 기술 교류를 하는 나라는 한국과 신뢰를 쌓습니다.
한국과 신뢰를 쌓은 나라는 위기의 순간에 한국을 찾습니다. 그 순환 구조가 이미 중동에서 시작되어 아시아 전역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구조를 설계하고 만들어 나가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외교 선언도 없었고 화려한 발표도 없었습니다. 그냥 필요한 순간에 거기 있었고 필요한 것을 줬습니다. 그것만으로 세계의 지도 위에 새로운 선들이 그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생각해 봤습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신뢰는 남아시아로 번졌고 동남아시아로 이어졌습니다. 무기를 구매한다는 것은 단순히 장비를 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기술을 믿는다는 뜻이고 그 나라와 오랫동안 관계를 맺겠다는 선택입니다. 무기 체계는 한번 도입하면 수십 년을 함께 가야 합니다. 부품 공급, 유지 보수, 운용 교육, 업그레이드. 그 모든 과정에서 공급국과의 관계가 이어집니다. 한국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단순한 판매 실적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지속될 관계망이었습니다. 그 관계망 안에서 한국은 에너지를 확보하고 외교적 발언권을 키우고 안보 협력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그날 밤 중동의 하늘에서 터진 요격 폭발들이었습니다. 한 발 한 발이 도시를 지켰고 그 기억이 세계 지도 위의 선들로 이어졌습니다. 참모가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커진 것이 놀랍다고 말했을 때 저는 그 표현이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커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찾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스스로 몸집을 불린 것과 세상이 필요로 하기 시작한 것은 전혀 다른 힘에서 나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것을 해줬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지도 위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방산 수출국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선택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의 이름을 이제 파키스탄도, 베트남도, 중동도, 그리고 워싱턴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서가 쌓여가고 보안 채널로 들어오는 정보가 늘어가면서 저는 어느 순간 책상에서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가 워싱턴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을 쫓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교전 기록, 물류 기록, 통신 로그, 방산 계약 현황, 에너지 비축 현황. 그 모든 숫자와 문서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그것들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읽고 있었지만 그 숫자 뒤에 있는 이야기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처음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새벽 상황실에서 처음 마주친 그 속보 한 줄. 대한민국 UAE로부터 원유 600만 배럴 확보. 그 뉴스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단번에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지금 원유는 돈으로도 못 산다고 했습니다. 특히 저 규모라면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판단은 제가 27년 동안 쌓아온 분석 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어느 나라에도 특별 다유는 없습니다. 중동 원유는 가장 높은 값을 부르는 나라에 가장 강한 정치적 압력을 가진 나라에 갑니다. 그것이 제가 알고 있던 규칙이었습니다. 그 규칙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은 그 규칙의 바깥에 있었을 뿐입니다. 한국은 가장 높은 값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강한 압력을 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도시가 위협받는 순간에 옆에 있어줬습니다. 534발의 미사일이 하늘을 뒤덮은 밤에 96%의 확률로 그것을 막아줬습니다. 자국 방공망을 약화시키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미사일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원유 600만 배럴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아온 자료들을 하나의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UAE 교전 데이터, 사우디와 이라크와 카타르의 긴급 요청, 방산 전시회의 관람객 동선, 중국 레이더 신뢰 문제, 일본의 규제 완화, 파키스탄과 베트남의 관심, 미국 내부 메모의 우려. 이것들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사건들의 묶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었습니다. 그 흐름의 시작점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어둔 세 단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Defense, Trust, Energy. 무기가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에너지를 움직입니다. 그 구조 안에서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움직였습니다.
무기를 팔아 돈을 번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로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2019년 워싱턴 방산 포럼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 담당자가 발표를 마쳤을 때 저는 가볍게 비판을 던졌습니다. 기술은 좋지만 경쟁할 전략이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국 연구원이 조용하고 단호하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전쟁은 실험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래서 미국 무기가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다른 무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실험실 데이터가 아니라 실전 데이터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을, 전시회 스펙이 아니라 그날 밤 도시를 지켰다는 기억이 신뢰를 만든다는 것을, 그 신뢰가 에너지가 되고 외교가 되고 네트워크가 된다는 것을 그들은 전략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실행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에 손을 올렸습니다. 상관은 이 사안을 공급선 다변화 정도로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사실이 항상 전략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워싱턴에서 살아남으려면 불편한 사실보다 편리한 해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은 방산 로비의 반발을 부릅니다. 중동 방공망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보고는 미국의 중동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 방산이 성장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안보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를 제때 읽지 못하면 변화가 완전히 자리 잡은 뒤에 뒤늦게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은 전략가로서 가장 피해야 할 실수입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오랫동안 잘못 봐왔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판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뢰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석유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상관의 집무실 문을 나설 때 저는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서서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속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한 거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움직인 것은 600만 배럴의 원유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한번 바뀌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동과 에너지, 그리고 무기 시장을 분석해온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오랫동안 게임의 조연으로 봐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게임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조용하게. 저는 수십 년 동안 중동과 에너지, 그리고 무기 시장을 분석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속보를 봤을 때도 단순한 거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통해 신뢰를 만들었고 그 신뢰로 에너지를 확보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전략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600만 배럴의 원유는 그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신뢰하는 기술, 강국으로 일어선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기적의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